코로나 이후에도 마스크 오래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마스크 소재가 플라스틱 성분이잖아요. 이거 계속 쓰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스크가 나름 이제 하나의 뭐 습관이 된 거잖아요. 특별히 미세먼지 높으면 또 쓰고 또 뭐 예를 들어 사람 많은 데 가면 쓰고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고 있는데요.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도 연구들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실제 마스크 관련해서 거기서 그런 미세 섬유들이 과연 떨어져 나오느냐, 한마디로 미세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와서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관련된 실험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떨어져 나온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게 떨어져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들이마시는 건데 당연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마스크를 안 쓰는 게 나은 거냐,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상 이점이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논문들을 좀 분석해 봤더니 실제 완전은 우리가 실사용 조건, 사람이 쓰는 어떤 실사용 조건과 똑같느냐라 봤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람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챔버에 놓고 이제 실험하는 방법이었는데, 우리가 실제 마스크 썼을 때 완전히 숨쉬기 힘들 정도까지 밀착하지는 않잖아요. 약간 좀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완벽하게 실험 조건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실사용 조건과. 그래서 그 결과를 고지고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거는 팩트가 맞다라는 거죠. 근데 또 최근에 어떤 결과도 있었냐면, 오래 쓸수록 우리가 보통 마스크 한번 쓴 다음에 뭐 좀 깨끗한 것 같으면 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양이 뿜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일회용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그리고 또 하나,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 그걸 과연 마스크 안 쓰는 게 나을까요? 그걸 안 쓰면 수많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우리 코로 들어와서 폐로 직행하는데, 근데 마스크로 그걸 차단하는 게 낫겠습니까? 마스크에서 일부 떨어져 나오는 걸 마시는 게 낫겠습니까? 그건 따졌을 때 저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은 쓰는 게 더 건강상 이점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입니다. 지하철도 알다시피 사람들이 너무 이제 밀집돼 있다 보고, 그 다음에 공기순환이 아무래도 지상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연구지 실험도 해봤습니다. 과연 지하철 이런 데서는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떠돌아다니는지도 실제 실외보다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도 좀 더 농도가 높다는 것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에 왕복 4시간씩 타시는 분도 제 주변에 많거든요. 특히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이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루에 4시간씩 지하철에 머무는 사람이 마스크 쓰는 게 낫겠습니까? 안 쓰는 게 낫겠습니까? 이것저것 따져보면 전 오래 타시는 분이면 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가끔 타시는 분이나 하루에 많이 타야 30분인 분들이야 뭐 안 써도 뭐 그렇게 괜찮겠지만, 하루에 그렇게 오랜 시간 지하철에 또 타시는 분들이라면, 공기순환도 안 되는 그런 지하철이라면 당연히 전 쓰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놓치기 쉬운 행동 중에서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 접하는 경우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바로 젤네일입니다. 젤네일, 아마 많은 분들이 네일숍에서 이런 젤네일 많이 하시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에서 들려온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특정 성분이 들어간 젤네일 제품은 이제 판매 금지, 심지어 진열되어 있는 것도 다 회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도대체 그 성분이 뭐였을까요? 바로 TPO라는 성분이었습니다. TPO라는 성분이 뭐냐면 광개시제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광개시제라고 해서 빛을 받아 다음에 화학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TPO라는 성분이 너무 성능이 좋습니다. 값도 싸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연히 유럽이나 수많은 나라에서 즐겨 사용하는 그런 성분이 TPO라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라도 몸에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떤 생식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결과를 이제 근간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논란은 되긴 했었어요. 뭐냐면, 아니 그런 유럽위원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면서 결론낸 건데, 그때 봤던 실험 결과가 먹였을 때의 결과였어요. TPO를 먹여본 거예요. 동물들한테 먹여보고 생식기에 영향을 주네, 문제가 있어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전 먹였을 때 결과고 우리가 젤레를 먹는 게 아닌데 바르는 건데 왜 뭐가 문제가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럽 그 위원회에 계신 수많은 전문가가 바보들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거 다 따졌을 텐데, 실제 그 TPO 성분이 침투될, 피부를 통해서 침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저렇게까지 먹였을 때 생식에 영향을 준 거라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것도 실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금지가 됐던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조차 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렸을 때, 그럼 이제부터 젤레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근데 우리가 젤레를 우리가 매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요.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일 겁니다. 그 정도 사용량으로 봤을 때, 또 제가 화학 전문가로 봤을 때 TPO라는 성분이 진짜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성분이 섞여 있고요. 제법 안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양을 따져봤을 때 너무 초극미량이에요. 흡수된다 봤을 때도.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한테 문제 삼을 수 있을까라고 따져봤을 때 아직은 저도
정말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규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추후에 또 결과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갑자기 뭐 제 입장도 바뀔 수가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온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금지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하는 횟수는 그래도 너무 자주 하지 말자. 그러니까 너무 자주라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뭐 기분에 따라 막 수시라고 그러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발암물질 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바로 염색 파마약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염색 파마약 할 때마다 냄새도 퀴퀴하고 그러고 또 들이마시면 실제 뭐 두통 일어나는 경우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뭐 뉴스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염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뭐 어떤 암에 걸릴 가능성이 크더라, 뭐 그런 결과도 실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는 또 외국에서 뭘 조사해 봤냐면 스트레이트 파마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궁암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실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그런 상관관계 있다라는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더 후속 연구가 더 돼야 될 결과긴 합니다. 아직 명확히 결론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트레이트 파마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외모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일 거 아닙니까? 외모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건 화장품에 이런 것도 많이, 향수라든지 뭐 수많은 걸 더 많이 쓸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야 되는 거라 단지 파마약만 가지고 상관관계를 보는 건 아직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추후에 후속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파마약 관련해서 그럼 파마약 염색약 무조건 괜찮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요. 일단은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냄새가 퀴퀴하잖아요. 그 휘발성 물질들이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들이마실수록 안 좋은 거 맞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많이 해봐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 여러분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되지는 않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분들은 미용실에서 종사자분들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계속 들이마시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폐건강이라든지 그런 전수조사한 결과는 없어요. 왜? 할 수가 없거든요. 급식 종사자분들은 전수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름 조사할 수 있는데 미용실은 다 개인 사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전수조사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병원에서도 그냥 일반 개인이지 그게 어떤 특정 직업 종사자분으로 집단으로 조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사 종사자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일반 개인 분들이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집에서 하신다면 반드시 환기가 잘 된 조건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두피 너무 안 닿게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염색 파마할 때 어떻게 두피 안 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래도 빗으로 찍어 누르듯이 하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뿌릿속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약을 바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약품이 피부통을 통해서 흡수되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무 두피까지 찍어 누르듯이 하시진 않는 게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하나 더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접하게 되는 발암물질 뭐가 있을까요? 건조기, 여러분들 지금 집에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세탁기에 건조기 기능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건조기를 세탁기에 올려놓은 경우도 있죠. 저도 뭐 많은 집을 가본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집을 가보면 건조기가 이런 거실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는 이런 다용도실에 이런 데 있는데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제 건조기는 거실에 있는 거기다 놓고 이제 돌리는 경우도 봤는데요. 근데 건조기라고 하는 게 요즘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전히 그 막 바람이 훅 바깥으로 나오는, 배출되는 그런 건조기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확 나오게 되는데 그때 거기서는 미세 섬유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옷 같은 거를 이제 세탁한 다음에 건조기 높은 온도에 돌리다 보면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미세 섬유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세 섬유들 다 들이마시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조기는 다용도실, 그러니까 세탁기 위에 올려놓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를 꺼낼 때, 자 건조기 끝나면 우리가 딱 꺼내잖아요. 꺼낼 때 이미 온기 열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딱 꺼내잖아요. 그럼 이미 이 공기의 그 뜨거운 열기 느껴보셨을 텐데 그때 그 들이마시게 되면 그 전부 다 꽤 많은 미세 섬유를 들이마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 공기 떠돌아다니는 미세 섬유가 꽤 많거든요. 그 상태에서 들이마시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건조기가 딱 가동이 끝났으면 조금은 식은 다음에 꺼내시는 게 좀 좋긴 합니다. 그러면 옷 구겨지니까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따 꺼내시는 게 그나마 낫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싫다면 꺼낼 때 좀 숨 참고 꺼내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담배보다는 아니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담배, 술, 너무 명확해서 결과들. 사실 담배, 술은 아주 담배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술이랑. 연구가 너무 오래전 때부터 되다 보니까, 연구가 정말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근거로 모든 나라에서 규제 같은 거, 대표적인 규제가 이제 경고 문구 적는 거, 그런 게 생긴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다른 것들, 이제 유해 물질들이 관련해서 연구가 관심 가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또 엄청나게 방대하게 쌓이게 되면 그때 정부에서 규제할 것들이 생기겠죠. 대표적인 중금속이고 또 과불합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딱 담배, 술과
준하는 화학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측면에서 거의 동급으로 보는 게 전 조리듐입니다. 저는 그게 최악이라고 봅니다. 조리듐. 조리할 때 나오는 거, 특히 요리하시는 분들, 조리하시는 분은 그걸 다 들이마시는 건데 엄청 안 좋습니다. 이미 뭐 결과에 뭐 넘쳐나고요. 그냥 급식 종사분들 폐 건강 안 좋아지신 것만 봐도 32%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연령대를 조사했는데 32%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조리듐이 그렇지 안 좋고 아직 환기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해요, 우리나라가. 네, 환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요리할 때. 참고로 외국하고 좀 다른 게 외국에서는 또 많이 구워 먹지 않냐고 하는데 집 실내에서 의외로 실내에서는 오븐 요리를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오븐 요리. 오븐에 기반한 요리들 더 많이 하고 굽는 건 오히려 밖에서 많이 해요. 밖에서 구워 먹는 게 너무 흔해가지고 집이 있으면 베란다에 나가서 구워 먹는 이런 게 너무 흔해가지고 문화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실내에서 막 구워 먹고 실내에서 막 삼겹살집 이런 거 보면 놀래죠. 외국인들이 놀라는 경우도 참 있어요. 와, 실내에서 저걸 구워 먹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희가 뭐 다이소나 뭐 마트에서 생활용품 구매할 때요, 가격만 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격을 보지 말고 뭐 성분도 봐요, 이런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가격이 낮다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가격이 높은 것 중에서도 문제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성분만 보고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왜냐? 정부가 지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장품은요, 정부가 허용한 성분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위생용품이다, 그런 것들도 뭐 예를 들어 주방세제다, 그런 것들 보면요, 우리나라는 되게 규제가 엄격합니다. 정해진 성분 정해놨어요. 이걸로만 만들어 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까다로운 나라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건이 터지는 걸까요? 바로 이유가 뭐냐면 나와서는 안 되는 거,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분표에 적혀있지 않은 게 검출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터지느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장 테무 알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관련돼서 한번 이슈를 검색해 보시면 엄청난 양의 기사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입 직구 제품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뭐 검사를 해보면 충격적인 기사가 많죠. 문구들이 뭐 발암물질 기준치의 몇백 배, 발암물질 뭐 기준치 몇십 배, 환경호르몬 기준치의 몇백 배,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런 제품들 겉면에 보시죠. 성분표를 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한 성분이 안 적혀 있어요. 근데도 이렇게 검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성분표에 적혀 있지 않은 것들,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검출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검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 지금도 어마어마한 양이 컨테이너 박스를 통해서 지금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검사하니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우산을 봤는데 우산에서 환경호르몬이 눈으로 알 수도 없고요. 초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만 추출해가지고 표본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일부만 이렇게 하는데도 항상 기사는 터지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게 해외에서 오는데 우리나라에 적발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만든 그 해당 나라에서 그 회사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벌받지 않죠. 그 나라에서는 그런 걸 생산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왕창 집어넣어도 그 나라에서는 처벌 안 받으니까 생산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문 들어왔을 때 그냥 판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요. 나라별로 기준이 다 달라요. 처벌 기준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뭐 테무 알레에서 들어오는 제품 중에서 그걸 만드는 공장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뭐 아까 말한 뭐 프탈레트 가스를 왕창 넣고 만들어도 처벌 안 받으니까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라는 거죠. 그럼 사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정부가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죠. 전소사 할 수 있을 수준의 양이 아닙니다. 근데 그 수입을 끊어버릴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중국에서 넘어오는 건 수입 금지, 그랬다가는 중국에서 바로 보복 들어올 텐데요. 불가능하겠죠. 그럼 테무알리가 이제 중개 사이트인 건데 테무알리에서 그럼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됐던 회사랑 거래를 끊는다든지 뭐 그런 것도 좀 더 엄격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됐던 회사가 갑자기 회사의 이름을 바꿔서 다시 납품한다든지 이런 일이 또 없도록, 이런 것들이 좀 테무알리 측 이런 중개 사이트에서 저는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터진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치약 사건입니다. 바로 국민치약이라 불리던 2080 치약이 바로 그 사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팔린 국민치약인데요. 신기하게도 거기서 이제 써서는 안 되는 트리클로산이라고 불리우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아예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강용품에 쓰게 되면 미량이라는 남잖아요. 그걸 삼켰을 때 극미량이라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내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예 금지시켜 놓은 성분이 트리클로산입니다. 그런데 애경산업에서 만든 2080 치약에서 그게 검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근데 특이했던 건 뭐냐면 국내 생산 제품에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외국에서 중국에서 생산했던 거에서 나왔어요. 왜 중국에서 생산한 건 나왔을까요? 국내에서는 당연히 생산하는 건 당연히 국내 기준을 지키면 잘 생산했겠죠. 당연히 문제 없었어요. 근데 국내에 생산하는 데는 당연히 뭐 생산하는 그 캐파라고 하는데 캐파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외국에 생산이 더 싸잖아요. 아무래도 당연히 외국에다가 이제 OEM식으로 맡길 겁니다. 거기 생산을 할 텐데 당연히 어떤 레시피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했겠죠. 그런데 보통 어떤 계약을 쓰냐면 이것이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길 경우는 전액 다 배상한다, 뭐 그런 보통 계약을
약을 보통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래야 책임감을 갖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까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업체, 중고업체, 그런 업체에서 기간 내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배상해야 되니까 어떤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저도 유통기한, 진열 기간 동안은 문제가 안 생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부제 성분, 트리콜로사인 걸 몰래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검출된 양을 봤을 때 몰래 넣은 게 맞아요. 그러면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절대로 품질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치약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애경산업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외국에 맡겼으면 책임감을 갖고 관리 감독도 더 잘했어야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3년 만에 검사를 한 거예요. 애경에서 자체 검사를 한 겁니다. 중국에서 자기네 맡긴 거를 얘들이 잘 만들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검사해봤더니 트리클로산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진신고합니다. 식약처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진신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데서 발견한 게 아니라 애경산업 자체에서 발견해서 자진신고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애경산업이 잘못이 없느냐? 아니죠. 3년 만에 검사했잖아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이게 애경산업만의 문제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업체들이 중국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애플의 아이폰도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다 의뢰를 하잖아요. OEM식으로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고 나서 레시피대로만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강청결제, 방향제, 소독제처럼 좀 깨끗하려고 쓰는 제품은 좀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몸에 위험이 될 수 있나요? 일단 치매 관련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요.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만 명 육박하고요. 근데 치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대표적인 나온 게 유전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들, 수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고요. 또 독서학자들은 또 주변의 환경적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어떤 연구진은 뭘 봤냐면 혹시 우리가 쓰는 생활화학 제품 중에서 어떤 특정 제품을 많이 사용할수록 혹시 치매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그런 상관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조사하게 돼요. 사용제품 횟수와 특정 제품 사용 횟수와 치매와의 상관관계를 봤더니 8개를 조사했었거든요. 8개 제품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3개 제품이 확실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그 3개가 바로 구강청결제, 그다음에 방향제, 그다음에 손소독제, 소독제 성분 3가지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밝힌 바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3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이것저것 다 분석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살생물 성분이 있습니다. 살생물이라는 게 뭐냐? 미생물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제품이 변형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미생물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생물에서 어떤 분해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제품이 변형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어떤 성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미생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삼키거나 계속 들이마셨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결론 난 건 없습니다. 구강청결제, 방제, 손소독제가 명확하게 아직 치매와 100% 상황이 있다는 거는 조금 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결과가 있는 만큼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자면,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구강청결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통 자기 전에도 많이 하십니다. 평소에 식사하고 나서도 하시지만 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헹구고 자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냄새가 안 나더라, 입안에서. 그래서 그런 목적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데 그렇게 한번 각을 하신 다음에 그래도 물로 한번 다시 한번 헹구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성분을 남겨야 미생물 번식이 안 해서 입냄새가 안 나는 건데 헹구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미량 남은 걸 계속 찔끔찔끔 매일매일 삼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되면 상관관계 있다라는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헹구시라고 좀 당부드리고요. 방향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용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쓰는 건 좀 지양하시고요. 주기적으로 환기하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곳에 바로 옆에 두시는 것보다는 어떤 공간 구석에 놓는다든지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환기하면서 쓰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독제라고 하는 건 약간 분무 타입들. 분무 타입을 그걸 들이마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또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오픈된 공간에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보다 보면은 천연 성분이다, 친환경 제품이다 하면서 홍보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건 써도 괜찮은 건가요? 보통 어떤 제품은 천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천연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안심이 되잖아요. 오히려 몸에 좋을 것 같고 어떤 전혀 몸에는 해롭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천연이란 단어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 용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위한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담배도 천연 제품입니다. 하지만 담배를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심지어 다행 중에서도요 천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좋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연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만큼 우리가 정확한 사용 방법을 지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들이마시면 안 되는 건데 들이마신다든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절대로 칙칙 뿌리는 타입을 쓰는 건 아무튼 밀폐된 공간에 쓰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밀폐된 공간에 쓴다든지
이런 것들, 어떤 사용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프레이 타입 제품도 있잖아요. 뭐 헤어 스프레이라든지 다양한 스프레이 타입 제품이 있는데 그런 거 겉면을 보시면 주의사항이 다 적혀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아예 다 적어 놓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위험하기도 하고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그 회사가 책임 안 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걸까요? 밀폐된 공간에 쓰게 되면 더 많은 양을 흡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연이 아니냐 이런 논리보다는 반드시 주의사항, 그러니까 사용 범위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먹어서 안전한 걸 하더라도 흡입 독성, 들이마시게 되면 문제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취 독성, 피부 독성, 흡입 독성 다 다르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초음파 가습기에다 바닷물 넣어서 돌리시는 분도 예전에 한때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금 먹어도 문제 없잖아요. 물론 많이 먹으면 좀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먹었을 때 문제가 안 되는 바닷물조차, 그러니까 소금조차도 그걸 바닷물 초음파 가습기에 놓고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들이마시게 되는데 당연히 폐에 달라붙게 되죠. 그런 소금 성분들이 당연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취 독성, 흡입 독성, 피부 독성은 다른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절대 집에 두지 않는다, 절대 하지 않는다는 생활 습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절대 두지 않는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절대 안 먹는 거 하나 있긴 합니다. 절대 안 먹는 거. 바로 그 컵라면 중에서 스티로폼 느낌 나는 용기의 라면은 먹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컵라면 용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이 기반의 폴리에틸렌이 보통 코팅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게 보통 대세고요. 근데 여전히 약간 흰색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런 용기들, 사발면 용기 아마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근데 그건 제가 안 먹습니다. 흰색 느낌 그 있죠?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런 건 절대 제가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저희는 전문 용어로 폴리스타이렌 또는 폴리스티렌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PS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PS라는 플라스틱을 발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수많은 기공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된 게 바로 스티로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사발면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뜨거운 걸 붓게 되면 거기서 잔류하고 있던 스타이렌 성분이 좀 용출이 돼요. 미량이긴 합니다만 몸이 좋지는 않습니다. 정자에까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정부에 조사했을 때도 극미량이지만 나온 바가 있고요. 근데 그게 이슈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게 아무래도 발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기계적 물질이 상당히 좀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을 뜨거운 걸 넣고 음식을 먹다 보면 당연히 마찰이 안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럼 떨어져 나오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PS 미세 플라스틱을 드시는 거예요. 그걸 과량 먹게 되는 건데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PS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PS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였더니 위암 세포가 빨리 자라더라. 또는 전이가 더 잘 되더라. 항암제 내성을 유발하더라. 그런 결과 나온 바가 있고요. 심지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그 정도 수준의 PS 미세 플라스틱을 동물한테 먹여봤더니 거기서 약간 신경계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결과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독성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그런 걸 안 먹는 편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대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종이 기반의 폴리에틸렌 코팅된 거 그게 그나마 낫다라고 봐요. 그것도 물론 미세 플라스틱 나오지만 그래도 여긴 스타일렌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종이컵 기반의 폴리에틸렌 코팅된 게 그나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쪽으로 다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용기들이. 당연히 회사에서는 대체제가 있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기자분이 라면 관계자한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왜 안 바꾸냐? 이쪽을 안 바꾸냐 했더니 라면 관계자분이 맛이 바뀝니다. 용기가 바뀌면 맛이 바뀝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게 됩니다. 맛이 바뀌기 때문에 쉽게 용기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맛이 바뀌면 사람들이 그 맛을 알고 그 제품 사는 건데 안 찾게 될 거 아닙니까? 당장 매출에 영향을 주겠죠. 그럼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야 되는데 적정 그 최적 비율을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거고 1, 2년에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못 바꾼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용기에서 나오는 무슨 유해 물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열 보존력 때문입니다. 용기에 따라 열 보존력이 달라져요. 열 보존력에 따라서 맛은 바뀝니다.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만나뵙게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담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배, 술 그 자체가 우리가 당장 노출됐다고 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것에 대해서 저게 위험하다는 게 오늘 아셨으면 노출량, 노출횟수를 줄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지식, 정확한 정보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